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감동적이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수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려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좌절과 실패로 인해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녀였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한국 땅을 밟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뜨거운 팬 문화와 체계적인 무대 시스템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그녀의 놀라운 여정이죠. 특히 한국 무대에서 받은 폭발적인 환호와 응원이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한국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감사를 표하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간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이 뭉클해지고 뿌듯한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카노우 미유라는 이름의 일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가수의 꿈을 품게 된 건 불과 8살 때였죠. 평범한 일요일 오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미유는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되던 한나 몬타나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한나 몬타나의 주인공 마일리는 낮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한나 몬타나라는 이름으로 노래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유는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마일리가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할 때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환한 미소가 어린 미유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나도 저렇게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미유에게 한나 몬타나는 단순한 드라마 속 인물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평범한 일상과 화려한 무대 위의 삶을 오가는 그 이중적인 매력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미유는 자신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그려보곤 했죠. 그 후로 미유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헤어브러쉬를 마이크 삼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모님도 딸의 순수한 꿈을 응원해 주셨고 미유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수로 데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연습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유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디션을 볼 때마다 다음 기회에라는 말만 들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현실과 꿈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져만 갔죠. 그래도 미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나 몬타나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설렘과 감동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유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트로트 걸즈 재팬이라는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죠. 트로트라는 장르가 일본에서는 그리 대중적이지 않았지만 미유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미유는 가수의 꿈을 완전히 포기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간 쌓인 좌절감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대학에 진학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해 가는데 자신만 불확실한 꿈을 좇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고 가끔씩 다른 길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시기도 했습니다. 미유 자신도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할 때마다 내가 정말 재능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고 오디션에서 떨어질 때마다 자신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죠.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릴 때 한나 몬타나를 보며 품었던 그 순수하고 찬란한 꿈이 현실 앞에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트로트 걸즈 재팬만큼은 끝까지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심정으로 트로트 걸즈 재팬에 지원했고 다행히 참가자로 선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미유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낯선 트로트라는 장르를 공부하며 나름대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에게 트로트는 여전히 낯선 장르였고 참가자들 간의 경쟁도 치열했거든요. 미유는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로트 걸즈 재팬이 방영 도중에 갑자기 한일 가왕전이라는 대규모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었죠. 한국과 일본 양국의 가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미유를 포함한 일본 참가자들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미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한국 가수들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다던데 내가 과연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미유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공항에서부터 프로그램 스태프들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가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스케줄이 빡빡해서 이동 중에도 쉴 틈이 없었는데 한국 스태프들은 참가자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 주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송 스태프들이 참가자들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일본에서는 스케줄이 빡빡해서 제대로 된 식사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밥은 제대로 드셨나요? 몸은 괜찮으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스태프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미유가 일본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으로 진정한 환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독특하고 열정적인 팬 문화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미유를 응원하는 한국 팬들이 생겼는데 그들의 열정과 정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일본에서는 팬들이 조용히 응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한국 팬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팬카페를 만들어서 미유의 사진과 영상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주고 미유가 입었던 옷이나 액세서리까지 세세하게 조사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미유만을 위한 맞춤형 응원 도구까지 제작해 주었죠. 미유의 이름이 적힌 응원봉, 미유의 얼굴이 그려진 부채, 미유를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팬들도 물론 따뜻하게 응원해주지만 한국 팬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응원하지는 않았거든요. 미유는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특히 팬들이 직접 쓴 응원 편지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정성스럽게 쓴 편지들에는 미유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가 담겨 있었거든요. 미유 씨의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미유 씨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미유 씨의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읽으며 미유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미유는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동반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의 팬 문화는 미유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유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일가왕전 본격적인 무대에서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라는 곡을 부르게 된 것이었죠. 이 곡은 미유가 한국어로 부르는 첫 번째 본격적인 곡이었는데 연습 과정에서부터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감정이 자신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연습실에서 이 곡을 처음 불러봤을 때부터 미유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 노래들과는 달리 감정의 기복이 훨씬 크고 드라마틱했죠. 슬픔에서 시작해서 그리움을 거쳐 마지막에는 희망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특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라는 가사를 부를 때면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 떠올랐죠.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 한국인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연습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유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일본어보다 감정 표현이 더 직접적이고 강렬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특히 고음 부분에서 한국어의 울림이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미유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한국 관객들이 자신의 노래를 받아들여 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일본 무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조명도 더 화려했고 무대 세팅도 훨씬 역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부터 관객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는데 점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감정이 절정에 달하는 고음 부분에서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듣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유는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몰입 상태에 빠졌습니다. 노래가 끝나는 순간 미유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환호를 들었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브라보, 앙코르, 미유, 사랑해 를 외치는 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메웠죠. 그 순간 미유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반응이었거든요. 일본 관객들은 보통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박수를 치는 정도였는데 한국 관객들은 온몸으로 감동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는 사람들,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사람들, 심지어 한 번 더를 외치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그 열정적인 반응을 보며 미유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도 감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한국 가수들이 와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어 발음이 완벽했어요. 감정 전달이 너무 좋았어요. 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경쟁자 간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흔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미유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가수구나. 한나 몬타나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설렘과 감동이 다시 온몸을 감쌌죠. 무대 위에서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포기를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 절망했던 모든 시간들이 이 한순간의 환호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혼자 있을 때 미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내가 정말 해낼 수 있구나, 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좌절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미유에게 단순히 무대에서의 성공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시스템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죠. 특히 K-팝과 K-뷰티에 대한 미유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원래 트와이스의 열렬한 팬이었던 미유는 틱톡에서 트와이스의 안무를 따라 추며 즐거워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 완성도의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고 섬세했습니다. 메이크업 하나를 해도 아티스트의 컨셉과 곡의 분위기, 심지어 무대 조명의 색깔까지 고려해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죠. 일본에서는 메이크업이 비교적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메이크업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안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메시지와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매 동작마다 의미가 있고 표정과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미유는 한국 안무가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춤이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또 다른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죠.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성과 노력의 미유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스토리가 있고 조명과 의상, 소품, 심지어 배경의 작은 디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죠. 일본에서도 물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만 한국의 세밀함과 완성도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유는 자신의 성격이 한국인들과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활발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편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일본 사회에서는 조용하고 차분한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활발하고 솔직한 모습이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유는 처음으로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한국에서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미유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멤버 소희와 함께 아틀란티스 키츠네라는 새로운 유닛을 결성하게 된 것이었죠. 이것은 팬들과 제작진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과연 잘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와의 첫 만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소희는 미유보다 3살 어렸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무대에 대한 사랑은 미유 못지않았죠.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고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똑같았습니다. 첫 대화에서부터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연습을 하면서 미유와 소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 나갔죠. 미유는 소희에게서 한국 가수들의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강력한 발성법을 배웠고 소희는 미유에게서 일본 가수들의 섬세한 표현력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할 때의 케미스트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팬들과 스태프들도 마치 쌍둥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거든요. 실제로 무대에서 둘이 함께 노래할 때면 텔레파시라도 통하는 것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음을 낼 때 다른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쳐주고 감정이 절정에 달할 때면 두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만나며 더욱 깊은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미유는 소희와 함께하면서 혼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 나오는 그 독특한 울림과 감동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이렇게 깊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 미유는 음악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진정한 보편적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희와의 콜라보레이션은 미유에게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동시에 평생의 친구를 얻게 해주었죠. 두 사람은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미유는 한국과 일본의 음악 문화 차이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일본에서는 무대에 서기 전까지 항상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크고 스케줄도 매우 빡빡해서 여유를 가질 틈이 없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방송 문화는 정확성과 완벽함을 중시해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프로의식은 철저했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여유와 따뜻함이 있었죠. 가수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격려했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유는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노래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가수들의 음역대와 감정 표현력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 가수들도 물론 뛰어나지만 한국 가수들은 한 곡 안에서도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한국 가수들의 발성법도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강력한 호흡을 바탕으로 한 발성이 감정 전달력을 극대화시켰죠. 미유는 한국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연습하면서 자신의 발성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무대 연출도 훨씬 드라마틱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펼쳐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조명, 무대 세팅, 의상, 심지어 가수의 표정과 제스처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유는 이런 총체적인 무대 예술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무대 표현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죠. 관객들의 반응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본 관객들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박수를 보내주지만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였는데 한국 관객들은 온몸으로 감동을 표현했죠.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가수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유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관객과 가수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가수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특색을 살리기 위해 맞춤형 편곡과 무대 연출을 해주었죠. 미유의 경우에도 일본 가수라는 특색을 살리면서도 한국적인 감성을 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는 미유가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악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국내 시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넓은 시각과 포용력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유는 이런 차이들을 경험하면서 음악에 대한 자신의 관점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있는 감정 전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관객들과의 진정한 소통, 그것이 바로 음악의 본질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유에게 예상치 못한 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한일 가왕전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미유에게 한국의 대형 기획사에서 정식 데뷔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죠. 이것은 미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참가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본격적인 K-팝 가수로 데뷔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이제 미유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본격적인 라이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팬들에게도 더욱 깊이 있는 감동을 전하고 싶어 하죠. 특히 일본에서는 팬덤 문화가 그리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험한 팬들의 정성과 사랑을 일본에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이 보여준 그 뜨거운 사랑과 관심은 미유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팬카페에서 자신을 위해 밤새 응원글을 써주고 콘서트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며 미유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무엇인지 깨달았죠.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수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미유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켜서 한국 팬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한 양국 언어 앨범을 제작하여 한일 양국의 음악적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죠. 특히 미유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 합니다. 꿈을 포기하려던 자신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절망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실제로 미유의 이야기는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 적용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연습 시스템, 섬세한 무대 연출, 그리고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방식을 일본에서도 시도해보고 있죠. 이런 시도들이 일본의 음악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유는 이제 확신합니다. 자신은 평생 무대에서 노래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이죠. 한때 포기를 생각했던 그 어둠의 시기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뜨거운 환호와 사랑이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특히 비밀번호 486을 부르던 그 순간의 감동은 미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유는 국경을 넘나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과 일본에서 기른 섬세한 표현력을 결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죠. 이미 여러 음악 관계자들이 미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유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살려준 것도 진정한 가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도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따뜻한 팬 문화, 체계적인 음악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응원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유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두 나라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미 미유의 이야기는 양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유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유는 어린 시절 한나 몬타나를 보며 품었던 그 순수한 꿈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재벌가 딸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K-팝과 드라마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소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목격하게 될 것이 단순한 한류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은 한국의 진짜 국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방 기업들이 줄줄이 러시아를 떠날 때 유독 한국 기업만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70년 넘게 이어진 고려인들의 애틋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레나 안드로바라는 26세 러시아 여성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웠죠. 현대자동차와 삼성 그리고 김치와 라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엘레나 안드로바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26살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러시아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를 운영하는 재벌가의 외동딸이죠. 어릴 때부터 유럽 곳곳을 다니며 공부한 그녀에게 아시아는 낯선 대륙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유학할 때도 런던에서 인턴십을 할 때도 늘 서구 문화권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런 그녀가 갑자기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참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2022년 어느 겨울 저녁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게 됐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편을 보고 나니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그전까지 아시아라고 하면 막연히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생각했던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빠, 저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엘레나가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포크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한국? 갑자기 왜 한국이야? 파리나 런던은 어떻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한국의 여러 대학교 정보를 찾아봤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알아봤거든요. 무엇보다 K-팝과 K-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노래를 매일 들었고 한국어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서울이 어디 있는지나 알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엘레나가 한국에 대해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국의 경제 규모를 알고 나니 결코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2022년 2월 엘레나는 마침내 서울의 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한국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됐거든요. 지하철도 깨끗하고 사람들 옷차림도 파리나 런던 못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기숙사에서 만난 룸메이트였죠. 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는 겉보기엔 평범한 한국 학생 같았지만 알고 보니 고려인 사세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연해주에서 오셨어요.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계시지만요.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엘레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러시아 땅에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 주말 수진과 함께 홍대에 나간 엘레나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거든요. 컵라면도 김밥도 떡볶이도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엘레나는 한국을 그저 드라마 속 판타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엘레나의 일상을 완전히 바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였죠.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경 수진이 황급히 엘레나를 깨웠습니다. 엘레나 뉴스 봐. 러시아에서 큰일 났어. 그 순간부터 전 세계가 러시아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엘레나,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은 기숙사 친구들도 엘레나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죠. 직접적인 차별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함께 식사하던 친구들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엘레나, 서방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케아까지 문을 닫는다고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서구 문물과 함께 살아온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엘레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자랐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으로 러시아 뉴스를 찾아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자라, H&M까지 줄줄이 철수를 발표했죠. 그런데 며칠 후 엘레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전히 러시아 관련 상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동의 화장품 매장에서는 러시아어로 된 안내문도 보였고 홍대 근처 식당에서는 러시아 관광객을 위한 메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죠. 수진아, 왜 한국 회사들은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엘레나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거든. 러시아에는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다고 하시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엘레나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방 기업들이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며 러시아를 떠날 때 한국 기업들만은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한국 뉴스를 보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는 참여하지만 인도적 지원과 문화 교류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이런 미묘한 균형감이 엘레나에게는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어느 주말 수진이 엘레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진의 할머니를 만나보라는 것이었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만난 할머니는 여든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수진이 러시아에서 온 친구를 데려왔다고 하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러시아 처녀구나. 우리 고향이지. 할머니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여주며 오랜 이야기를 시작했죠. 할머니가 어릴 때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살았어. 그곳에서 벼농사도 짓고 김치도 담그고 그랬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조선에서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로 넘어간 게 1920년대였어. 그때는 연해주에 조선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았지. 마을 전체가 우리 사람들이었으니까. 엘레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이야기였죠.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기차에 타라고 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르고. 할머니의 가족도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보내졌습니다. 열흘 넘게 기차를 탔어. 중간에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아가셨지. 엘레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러시아 땅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가져간 건 김치 담그는 법이랑 우리 말뿐이었어.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내려서도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이주해서도 우리는 김치를 담그고 한국말을 했어.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지.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금도 러시아가 그립지 않으세요? 미워하지는 않으시고요? 할머니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립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그곳에 우리 동포들이 여전히 살고 있거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 음식을 좋아해. 수진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러시아에서는 고려인들이 만든 김치가 한국 샐러드라고 불리며 러시아 국민 음식이 됐대요. 거의 모든 러시아 가정에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음식이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구나.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김치가 몸에 좋다는 걸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아는 모양이야.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신기하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먹으며 엘레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것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이 진짜 큰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학교 수업 프로젝트로 엘레나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라는 교수님의 과제였죠.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러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을 들여다봤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가 특히 흥미로웠죠. 엘레나는 현대자동차 강남 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독일차나 일본차 대신 한국차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신뢰도 면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엘레나는 인터넷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러시아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를 뒤져보니 현대차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한국 기업들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진짜 친구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음식업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 팔도의 라면, 농심의 새우깡 같은 한국 식품들이 러시아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정의의 과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서방 과자 브랜드들이 철수한 자리를 한국 제품이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이상하지 않아? 다른 나라들은 모두 러시아를 떠났는데 한국만 남아있어. 엘레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야. 한번 정을 주면 쉽게 등 돌리지 않거든. 특히 러시아에는 우리 동포들이 있잖아. 더 조사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현지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때문이었습니다. 170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한국 제품의 든든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러시아 현지인들에게까지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죠. 삼성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러시아에서 아이폰의 대안으로 급부상했고, 삼성 가전제품들도 독일이나 일본 제품들이 빠진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러시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삼성은 믿을 만한 브랜드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 순간 엘레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술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의리와 신뢰가 진정한 국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다른 나라들이 정치적 이유로 시장을 떠날 때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몇 달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 엘레나는 아버지에게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였죠.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상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이 포함된 전문적인 내용이었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고립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과 문화 교류 측면에서 말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술은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였고, 러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는 한국에게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었죠. 아버지,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단순한 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요. 화상통화로 아버지에게 설명하는 엘레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방 기업들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엘레나, 네가 한국에 너무 빠진 것 아니냐?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엘레나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 상승 그래프, 고려인 네트워크의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브릭스 내에서 한국의 위치 등이 모두 설득력 있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와 실질적 경제 협력이 가능한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너무 큰 형님이었고 모든 걸 중국 방식으로 하려 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러시아 시장을 이해하는 노하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고려인이라는 든든한 다리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러시아에게 서방의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엘레나의 보고서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단순히 메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엘레나, 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봤다. 우리 회사에서 한국의 한 중견기업과 협력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어. 아버지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죠. 정말요? 어떤 분야에서요? 엘레나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일단 물류와 유통 분야부터 시작하려고 해. 네가 말한 대로 고려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현지 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할 것 같거든.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엘레나, 내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다. 아버지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완전히 한국 사람 됐구나. 김치도 잘 먹고 한국어도 늘고. 아버지의 농담에 엘레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자신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흥미로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에 관한 것이었죠.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루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항로의 동쪽 종착점 중 하나가 바로 부산항이에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엘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무르만스크에서 시작된 북극 항로가 한국의 부산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물류 루트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벨트였습니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항로보다 40% 가까이 단축되는 혁신적인 해상 통로였죠. 북극 항로가 본격 개통되면 러시아와 한국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가 됩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이 둘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엘레나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지, 왜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이들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엘레나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북극 항로 아세요? 기후변화로 새로 열리는 바닷길 말이에요. 아버지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손잡아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엘레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아버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북극 끝이 부산이라는 말이지? 정확히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구의 꼭대기를 가로지르는 최단거리 항로가 러시아와 한국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엘레나는 수정된 사업 제안서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제품 수출입이 아니라 북극 항로를 활용한 장기적 물류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운송하고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을 러시아로 수송하는 순환 구조였죠. 엘레나, 이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전략이 될 수 있겠어.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러시아 경제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실제로 북극 항로는 러시아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유럽 시장이 막혔지만 아시아 시장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엘레나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국가와 국가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엘레나는 서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이었죠. 한국에 있는 러시아 교환학생들과 주한 러시아 대사관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엘레나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포럼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정책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통적 우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 외교의 정수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통해 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균형 외교 전략입니다. 엘레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북한을 관리하는 도구로도 보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발표가 계속되면서 더 복잡한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주고 정치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죠. 포럼이 끝난 후 엘레나는 한 외교관과 개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엘레나의 솔직한 질문에 외교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교에는 순수한 것이 없어요. 모든 관계에는 전략적 계산이 들어가죠. 그럼 러시아가 한국을 이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엘레나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외교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용이라는 표현은 너무 부정적이네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한국도 러시아를 통해 얻는 것이 많으니까요. 그날 밤 엘레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몇 달간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과 러시아 정부의 냉정한 계산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수진이나 할머니 그리고 만났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러시아와 우정을 나누고 싶어 했는데 러시아 정부는 그런 마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수진아, 정치는 정말 복잡한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까지 가짜는 아니잖아. 정치인들이 어떤 계산을 하든 우리가 나누는 우정은 진짜야. 수진의 말에 엘레나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자신이 두 나라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정부의 전략적 계산을 넘어서 진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엘레나는 러시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단순히 케이팝을 좋아하던 소녀가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끝이라니 아쉬웠거든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수진에게 엘레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사람과 음식과 의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이걸 진짜 국력이라고 부르고 싶어.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엘레나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 돌아와. 러시아로 돌아간 엘레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똑같은 러시아 땅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제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전략기획팀에 합류한 엘레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러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무역 확대 방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었죠. 북극 항로 활용, 고려인 네트워크 연계, 기술 이전 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방 제재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것이었거든요. 특히 엘레나가 강조한 사람 중심의 협력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 모델이었죠. 몇 달 후 엘레나의 제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여러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본격적인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레나는 이런 프로젝트들의 한국 측 창구 역할을 맡게 되었죠. 한국어도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엘레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배운 게 정말 많구나. 단순히 언어나 문화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배운 것 같아. 이제 네가 우리 회사의 아시아 전략을 책임져도 될 것 같은데. 엘레나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것을 배웠어요. 바로 의리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등 돌리지 않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국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지금도 엘레나는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말입니다. 대사관에서 들었던 냉정한 전략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러시아에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 청년 창업가들과 한국 청년 창업가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두 나라 사이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엘레나는 확신합니다. 진짜 국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